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차 여성이에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언니랑 차별을 받았던 저는 저희 부모님이 최악의 부모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 남편이 살아온 인생을 보니 제가 어리광을 부리고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갓 20이 되던 해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1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인생의 절반을 함께 해온 셈이에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나이가 어렸던 것도 이유였지만 그보다는 당시 남편네 집안 상황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3살이 되던 무렵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 몸이 약한 편이기도 하셨고 임신 중독으로 상태가 더 악화되어 그렇게 되셨죠. 홀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남편은 어려운 처지에도 늘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집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제 남편이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막내 아들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지와는 완전 상반된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바쁜 아빠를 대신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까지 하며 살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가까워진 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몇 주 안 됐을 무렵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랑 비교를 많이 당하고 살았던 저는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랑 다투곤 했었죠. 싸움의 시작은 교복 때문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새 교복을 맞춰 입고 등교를 했는데 저는 언니 교복을 물려 입어야 했거든요. 문제는 저희 언니랑 제가 연년생이라는 거예요. 언니는 학년이 올라간다고 새 교복을 맞춰주면서 정작 입학을 하는 저한테는 언니가 입던 걸 입으라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동생이 언니 교복 물려 입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옷에 구멍이 나기랬니? 색일 바르기랬니? 멀쩡한 교복인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멀쩡하면 언니 보고 입으라 그래.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가 나랑 언니 차별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입학하는 딸한테 헝 교복을 입으라면서. 큰딸한텐 학년 바뀌었다고 새 교복을 입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나도 어릴 때 언니들 교복 물려입고 자랐지만 한 번도 그걸로 투정 부린 적 없어. 기집애가 공부도 못하는 게 승질만 들어와서는 도대체 이건 누굴 닮아 일어나 몰라. 엄마는 끝까지 제 탓만 했어요. 언니는 어땠냐고요? 늘 그렇듯 마치 자기가 공주라도 되는 양 시끄러운 일에 관여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퇴근에 집에 돌아온 아빠 역시 집안이 왜 이리 시끄럽냐고 타박만 하시곤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결국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입학식 날짜는 다가오고 수중에 돈이 없던 저는 그저 속만 타들어갔죠. 친구들은 새엄마도 아니고 친엄마인데 설마 딸한테 헌 교복 입혀서 입학식에 가게 하겠냐며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입학식 날까지도 엄마는 새 교복을 사주지 않아서 결국 저는 언니가 입던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해야만 했죠.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판에 첫 수업에 들어온 영어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 제 신경을 긁어댔어요. 너 희정이 동생이라며? 네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넌 어떤지 모르겠네? 학기 초라 네 성적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얼굴은 네 언니가 낫다 얘. 웃자고 한 소리였지만 어릴 때부터 늘 언니랑 비교당하며 자랐던 저한테는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과 같았어요. 안 그래도 교복 때문에 기분도 안 좋은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머? 얘 내가 뭘 했다고 우니? 누가 보면 내가 너 때린 줄 알겠다. 당황한 영어 선생님은 서둘러 수업을 시작했고
수업 내내 저는 벌개진 눈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영어 수업이 끝나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책상 위에 초코우유가 놓이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봤더니 화사하게 생긴 남자애가 저를 내려다보며 그러더라고요. 기분 꿀꿀할 땐 단 거 먹으면 좀 나아지더라. 안녕? 난 이수호야. 그 남학생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남편과 저는 이후 급식도 같이 먹는 절친이 되었어요. 집에서는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적어도 남편만큼은 늘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우리는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함께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이었는데 평소에 지각 한 번 없던 남편이 결석을 한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방과 후에 남편네 집에 찾아갔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수호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잖아. 수호 지금 장례식장에 있을 거야. 친척도 하나 없다던데 어린 게 혼자 어떻게 장례를 치르려는지. 그 말에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조문객도 몇 명 없는 장례식장에서 남편 혼자 아버지 영정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늘 웃는 얼굴이던 남편은 마치 주일 잃은 강아지처럼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러다 저를 발견하고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수호를 지켜줘야겠다고요. 내가 수호의 가족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 곁을 지켰어요. 그 바람에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혼자 두는 게 제게는 더 큰 문제였으니까요. 20살밖에 안 된 나이에 결혼을 감행한 것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남편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잘 살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부자가 될 자신은 없었지만요. 그래서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결혼식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내가 전혀 저럴 줄 알았어. 머리엔 똥밖에 안 듣냐니 벌써부터 발랑 까져서는 지멋대로 혼인신고를 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제 돈내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냐고. 너 인연 망치려거든 네 인생이나 망칠 것이지. 멀쩡한 네 언니 앞길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 나중에 네 언니 시집갈 때 그쪽 집에서 이 사실을 알면 네 언니가 얼마나 창피할지는 생각도 안 하냐고. 도움이 안 되면 최소한 네 언니 인생에 초는 치지 말아야지. 아우 머리야. 내가 천연 때문에 제명에 못 죽어. 엄마는 끝까지 언니 걱정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아빠는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어요.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애초에 당신이 집에서 애들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어디서 남편감이라고 데려온 놈이 고졸해? 아우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하여간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부모님 중 누구도 제 인생에 대해 걱정하는 분은 없었어요. 그저 남 탓을 하거나 제가 언니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만 따질 뿐이었죠. 상황이 이러니 제 남편이 사위 대접을 받는 건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한 뒤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월세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 집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남편과 둘이 살던 집이었어요. 원래는 전세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고 간 빚이 있어서 그걸 갚느라 보증금을 빼서 쓰게 되었던 거였죠.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아빠마저 잃고 집도 없이 떠돌게 된 남편이 안쓰러워 주인 아주머니가 편의를 봐주셔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저희 집에서는 저희 결혼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린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님이 남긴 빚이 다 해결된 게 아니란 거였죠. 일단 급한 건 전세 보증금을 빼서 해결을 했는데 그렇게 갚고도 여전히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야 진작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였어요. 같이 벌면 조금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모르는 일이라는 게 문제였죠. 빚 때문이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 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편과 저로서는 마땅한 자리를 잡기 힘들었어요. 차라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기술직으로 취직이 쉬웠을 텐데 말이에요. 그나마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하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었지만 저는 그마저도 없어서 엄청 초조하기만 했어요. 입은 늘었고 갚아야 할 빚도 있는데 벌이는 여전하니 걱정 때문에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그제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부모님 그늘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주변 어른들 덕분에 얼마 뒤 우리 부부는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통장님 주선으로 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고 저는 정육점 아줌마 동생이 운영하는 빵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인터넷 기사에 종종 나오는 대졸 평균 월급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였지만 우리 부부의 상황에는 이게 어디냐 싶을 정도였어요. 카센터에 들어간 남편은 처음엔 기술이 없어서 잡일을 주로 했지만 주인 아저씨가 워낙 좋은 분이셔서 조금씩 일을 배워나갈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처음엔 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3달이 지나자 정직원으로 승격돼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거기다 반년쯤 지난 뒤부터는 사장님 권유로 제빵학원을 다니며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홀에서 하는 일은 기술이 없어도 되니까 취직도 하기 쉬워. 하지만 그건 언제든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 수정아, 지금은 네가 아직 어려서 일자리도 많겠지만 애 낳고 나이 들면 점점 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술 배워서 네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놔. 기술만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신 적이 없는데 정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장님은 제 걱정부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뒤 오전엔 제빵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고 낮부터 밤까지는 홀에서 일을 했어요. 풀타임을 할 때보다는 수입이 줄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투자다 생각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거기다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터라 좋은 점도 많았고요. 제가 일하는 빵집은 가게 안에 빵 공장까지 있는 대규모 가게라서 틈틈이 공장장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가끔은 직접 공장에 들어가 눈동냥도 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이해도도 높았어요. 그러니 제가 제빵 기능사도 생각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자격증을 따고 나니 홀 서빙보다는 빵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껏 딴 자격증이니 빨리 써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홀에서 빵 공장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빵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빵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케이크 시트 정리를 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요. 이쪽 일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빵을 구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래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빵도 굽고 케이크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는 동안 남편도 자동차 정비 일이 능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월급도 오르게 되었고요. 그러는 사이 언니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와는 달리 대학도 잘 나오고 직장도 다들 부러워하는 곳에 들어가다 보니 결혼 상대자 역시 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저희 집에서 제 남편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되었죠. 우리 큰사위는 어쩜 성물 고르는 센스도 이렇게 좋을까? 사온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 이래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야. 같은 사위인데도 우리 집 둘째 사위는 평생 가야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하는 적이 없지. 엄마는 형부가 사다 주는 명품백에 고가의 화장품 선물을 받으며 당연하다는 듯 제 남편과 비교를 해댔거든요. 이복에
자네는 언제까지 손에 기름 묻혀가며 살 생각인가? 자동차 정비 일에서 언제 돈을 버냔 말이야. 그런 일을 하려거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하든지. 하필이면 엎어지면 코 닿을 데서 일을 하냐고. 내가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동네에 다닐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저도 장인 장모님께 누워 안 끼치려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슬슬 제 가게 차려서 독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독립해서 자리만 잡으면 그땐 장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도 많이 할게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자네 성공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저 세상 가겠네. 엄마, 그만 좀 해. 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볼 때마다 사람을 잡아. 그리고 매번 형부랑 비교하면서 구박만 하는데 그러는 엄마는 내 남편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형부는 집 올 때마다 갈비찜이며 삼계탕이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면서 내 남편한테는 밥이나 제대로 차려준 적 있어? 엄마가 형부한테 하는 거 밥만이라도 해주고 그런 소리를 하면 나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아니잖아. 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매번 사람만 잡느냐고. 친정에 올 때마다 엄마의 큰 사위 사랑에 기가 죽는 남편을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엄마랑 다투기 일쑤였어요. 네 형부랑 네 남편이 같아? 학벌이 있기래 집안이 번듯하기래. 이쁜 구석이 있어야 나도 사위 대접을 하지. 아, 그러셔? 알았어. 그럼 앞으로도 엄마는 그 잘난 큰 사위 끼고 천년만년 잘 사셔. 나도 내 남편 홀대하는 이런 집엔 다시는 안 올 테니까. 처음부터 친정행이 달갑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닥달하는 통에 왔던 건데 결국 그날도 엄마랑 한바탕 싸우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죠. 수정아, 난 괜찮아. 어머님이 말은 그렇게 하셔도 은근히 날 많이 챙겨주셔. 우리 카센터에 지인분들도 많이 소개해주시고 집에 무슨 일 생기면 형님이 아니라 나부터 찾아주신다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맞사이보다는 내가 더 편하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난 더 좋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 바보야. 그게 뭐가 좋아? 우리 엄마는 네가 만만하니까 부려먹는 것뿐이라고. 너도 화나잖아. 근데 왜 매번 참기만 하는 건데? 네가 이러면 우리 엄마는 앞으로도 안 달라질 거라고. 남편한테 투정을 부리기는 했지만 제가 왜 이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때려서 안 아픈 사람 없고 욕먹어서 기분 안 나쁜 사람 없는 건데요. 차라리 고약한 시어머니라도 살아만 계셨더라면 이럴 때 남편의 편이 되어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정말 눈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 하루 종일 빵구경에서 씨름하다 퇴근을 했는데 집 앞에 웬 아주머니가 서성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현관문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자 다가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가 이 집 살아요? 그럼 여기 살던 사람들은 이사 갔나요? 제가 여기는 30년 가까이 남편과 시아버지가 살던 집이라고 말을 했더니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입을 열었는데 네? 아주머니가 우리 그 어머님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3달 되던 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2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수호 아빠가 그랬대요? 내가 죽었다고? 하긴 그 사람한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겠네요. 그래도 그렇지 어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건지. 아니 그럼 우리 수호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겠네요?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남편을 불렀어요.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죠. 아주머니는 제 남편을 보자마자 덥석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긴 했지만 아주머니를 밀어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라고 부르지 뭐예요. 알고 보니 남편도 어렴풋이 자기 엄마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 지금껏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모신 납골당이나 묘에 가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아빠가 엄마 얘기는 통 안 하셨어요. 그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는 말밖에는요. 그런데 아빠 사망 신고를 하려고 갔다가 서류상으로 엄마가 생존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남편은 어머님 손을 꼭 잡고는 힘겹게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도 그런 아들을 보며 연신 눈물을 찍어내셨죠. 그리고는 지난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시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못돼서 큰 빚을 지게 됐고 그 바람에 어머님이 이혼을 요구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수호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고 버티셨고 참다 못한 어머님은 결국 도망을 치게 된 거였죠. 그 후로 종종 동네에 찾아와 몰래 수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하더군요. 네 아빠한테 붙잡힐까봐 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핑계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그때는 나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미안하다 수호야. 내가 너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구석은 많았어요.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돌아와서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을 꺼낼 수 없더라고요. 제가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등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나타난 시기였어요. 하필 남편과 제가 아버님이 남기신 빚을 다 갚은 시점에 어머님이 등장하셨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8년 동안 정말 쉼 없이 그 빚을 갚아왔거든요.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제가 그 빚을 갚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나 몰라요. 그땐 저도 일을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때라서 벌이가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님이 두려워 그동안 아들 앞에 나서지 않으신 거라면 아버님 돌아가신 시점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10년 넘게 기다렸다가 하필 지금 오신 거냐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 참았어요. 그런데 집 나간 지 25년 만에 돌아온 시어머니 행동이 저를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뭐예요. 얘,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네가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니고 고부지간으로 평생 보고 살 사이니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내가 우리 수호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죄 지은 건 아니잖니? 그러니 앞으로 시어머니 대접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의 훈계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일단 내가 지낼 방말인데 나는 지금껏 침대 생활을 해와서 바닥에서는 못 잔다. 듣자 하니 너 시집 올 때 혼수 하나 없이 못 만들어 왔다던데 그건 좀 경우에 없는 일 아니니?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혼수를 해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쉬우나마 내 방에 돌침대 하나는 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피부가 좀 건조해서 그러니 가습기도 하나 놔줬으면 한다. 이 정도면 그리 과한 부탁은 아닌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 참, 이게 과한 게 아니라고요? 돌침대가 얼만데. 아니 겉보다 코딱지만한 방에 무슨 얼어 죽을 돌침대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면 저를 붙잡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찌나 요구사항이 많으신지. 이래서 사람들이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엄마라 그런지 어머님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그냥 들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해드리는 수밖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반년쯤 되었을까요? 저희도 이제는 빚도 다 갚았겠다.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초에 저희가 살던 집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할 때 돈을 합해 얻은 집이니 그 지분을 받고 싶다고요. 돈으로 달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나도 함께 살 집이니까 계약할 때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이 집이 그래도 내 남편이 남긴 유산 아니겠니? 그러니 나도 일부분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님, 유산이라뇨. 그동안 저희가 갚아온 아버님 빚이 얼만데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그 이랑 얘기는 하신 거예요? 수호가 그렇게 하자고 해요? 예,
여기서 수호 얘기가 왜 나오니? 너 지금 내 아들 앞세워 날 못된 시험이 만들 셈이냐? 네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며느리라면 내가 먼저 이런 얘기 꺼내기 전에 네가 먼저 꺼냈어야 하는 말이야. 아무리 네가 철없는 나이에 시집을 왔다고는 해도 이제 먹을 만큼 나이도 먹었는데 어쩜 생각하는 수준이 고등학생만도 못하니? 시끄럽게 따질 거 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기나 해. 내가 직접 수호한테 이런 얘기 꺼내긴 좀 껄끄러우니까 네가 수호한테 말해서 공동명의로 하자고 해라. 정말 난데없이 나타나서는 자기 실속만 챙기려 드는데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날따라 남편은 급하게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길래 그 길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 기분으로는 시어머니 저녁을 차려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소엔 친정에만 왔다 하면 엄마랑 싸우는 통에 남의 집보다 껄끄러웠던 집이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전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툭하면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터지고 나니 내 부모가 그래도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엄마도 제 표정을 보고는 지레 짐작을 했는지 평소처럼 가시돋침말로 쏘아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별 말 없이 저녁상을 차리던 식탁에 제 수저도 놓으시더라고요. 입을 꾹 다문 채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엄마가 슬쩍 운을 띄우더라고요. 네 시어머니는 어쩌고 이 시간에 여기로 왔어? 몰라. 그 인간이 밥을 먹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엄마는 낚싯줄을 슬슬 잡아당기듯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냈어요. 집 나간 지 25년이나 됐다더니 설마 니들 집에 얹혀 살 생각은 아니겠지?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시어머니 노릇하고 살 생각하면 안 되지. 그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오늘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우리가 이사가는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래. 자기도 아버님이 남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나 뭐라나. 아버님이 결혼할 때 두 분이 공동으로 마련한 집이니까 반은 자기 거라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 저는 본물 터지듯 쉴 새 없이 시어머니가 한 얘기를 쏟아냈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말 없이 식사를 하시던 아빠가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 여자가 그러든 그 집 구할 때 자기 돈도 들어갔다고? 이제와 남편 유산 챙기겠대?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아빠는 얼굴이 굳어져서는 안방에 들어가 뭔가를 챙겨 나오셨어요. 딱 보기에도 오래된 누런 서류 봉투였죠. 수정이 너 밥 다 먹었으면 옷 입어라. 나랑 네 집에 좀 가자. 그리고는 저를 이끌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도 덩달아 아빠와 저를 따라 나섰고요. 집에 가보니 어머님이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가정주부가 밥도 안 차리고 어디를 갔다 오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다 뒤이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저희 아빠를 보시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상철 씨가 여긴 어떻게? 왜요? 내가 못 올 때 왔습니까? 내가 내 딸 집에 좀 왔는데 문제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랑 저희 아빠를 번갈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수정이가 상철 씨 딸이었어요? 그리고는 누나를 굴리며 전전긍긍하더라고요. 분명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아빠와 시어머니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았죠. 먼저 침묵을 깬 건 저희 아빠였어요. 수정이한테 듣자하니 재수씨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표정을 보니 맞는 모양이구만요. 재수씨,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참 몹쓸 인간이네요. 명수 사업망에서 죽는 날까지 빚더미에서 허우적대다 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재수씨가 명수 동업자랑 눈 맞아서 돈 들고 튀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와 시애미 노릇을 하려고 들어요?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내가 수호 생각해서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살았는데 재수씨 이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남편 인생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불쌍한 자식 인생까지 망치는 짓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쪽이 남편 유산 운운하며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주장한다길래 나도 이참에 묵은 빚 좀 받으러 왔습니다. 명수 결혼할 때 나한테 돈 빌린 거 기억하죠? 신혼집 구한다고 빌려간 거니 재수씨도 잘 알 겁니다.
그때 받아둔 차용증 여기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빠가 건넨 서류 봉투에는 오래전 작성한 차용증이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는 수호 아버지 도장과 함께 시어머니 도장도 찍혀 있었죠. 바람난 마누라 때문에 인생 망친 명수도 불쌍하고 내가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난 후에 한 사실이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 부모비 갚아게만 사는 수호도 불쌍해서 그간 말 않고 있었는데 재수 씨가 유산 받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가만히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재수 씨한테 입이 다 받아내야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표독스럽게 인상을 쓰며 그러는 거예요. 그 빚을 왜 내가 갚아요? 유산은 아들이 받았는데 내가 왜요? 돈 받고 싶으면 수호한테 받으세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언제 왔는지 남편이 현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엄마가 우릴 떠난 이유가 남자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빚더미에 앉은 게 엄마 때문이었냐고요? 그래놓곤 이제 와서 아빠 유산을 챙기겠다고요? 아빠도 내 인생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돈만 챙길 생각이냐고요? 아빠는 죽는 순간까지 엄마에 대해 나쁜 말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엄마로 남겨주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네요. 아빠가 불쌍해요.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간 아빠가 불쌍하다고요.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지금처럼 엄마를 미워하게는 안 됐을 텐데. 남편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독을 쓰고 씩씩거리기만 했죠. 마치 자신의 본 모습이 들킨 게 억울하다는 듯이요. 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구나. 이제부터라도 지난 일 다 털고 네 엄마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별 수 있겠니? 다시 남남으로 지낸 수밖에. 수어 너도 내 얼굴 보고 살기 싫을 테니까 내가 나가마.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서둘러 짐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그 앞을 가로막았죠. 가긴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아직 계산이 안 끝났잖아요. 이 차용증에 분명히 재수씨 도장 찍혀있죠. 그러니 빚 갚으세요. 이건 수호 앞으로 된 빚도 아니고 당사자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온전한 재수씨 빚입니다. 그간 밀린 이자까지 합해서 10원짜리 동전 하나 빠짐없이 다 받을 테니까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다 갚으라고요. 그제야 자신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세상 불쌍한 척을 해가며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절대 속아주지 않았죠. 결국 아빠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근처 파출소를 향했고 얼마 뒤 소송을 통해 시어머니한테 밀린 빚을 받아냈어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었지만 앞으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죠. 그렇게 받은 돈은 저희가 전셋집 구하는데 보태주셨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돈이라면서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많이 변하셨죠. 그날 제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본 엄마가 많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셨거든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괜히 미안해졌다나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형부보다 제 남편을 더 챙기신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 대해 모르고 반대한 아빠도 미안함과 남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에 그동안 아무 말 못했는데 이제 남편을 대놓고 챙기시고요. 아무나 안 준다는 삼계탕 다리도 제 남편 손에 쥐어주실 정도로요. 비록 남편은 친모는 잃었지만 그래도 장인과 장모를 얻을 수 있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더 남편을 아끼고 보듬어 주려고 합니다. 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와 함께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